첫 번째 토론 주제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의미입니다. 먼저 이제 그 위원장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이후에 제가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이 됐으니까 가장 정확한 거는 러시아 소식통에 의한 내용을 그 기사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RT, 러시아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첫 번째 토론 주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러시아 러우전에 북한군이 참전했다라는 작년부터 있었던 그 뉴스가 거짓이라고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러시아에서 북한군 참전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참전을 언제 했느냐 하니까 러북 상호 방위 조약이 12월 4일인가 그때 이제 조약을 맺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쿠르스크 쪽에 파병이 돼서 뭐 여러 전투에 참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몰아내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 이런 식의 내러티브를 했는데 북한군 참전 뉴스는 그 작년 한 그 가을부터 해서 계속 이제 국정원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발 이런 데서 계속해서 띄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띄었죠. 가짜 뭐 여권 같은 거, 뭐 이정재 오징어 게임 그 이정재 사진이 박혀 있는 이런 여권을 가지고 북한군 파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들을 굉장히 도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북러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지만은 그 뭐라고 될까요? 이 그것이 효력을 갖기 전이었죠. 그것이 이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국에서 그것을 다 양국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사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참전을 할 이유가 참전을 할 수가 없죠.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12월 이후에는 그러면은 북한군이 실제 참전을 했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라고 보긴 합니다. 심리전, 러시아 내의 어떤 심리전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면은 러시아의 예비 병력이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100만 명까지는 안 되고 지금 특수군사 작전에는 뭐 그 50만 명 이하의 이제 그 러시아 군이 이제 투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한 전장에 이제 이것이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연대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전선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뭐 한 부대당 뭐 1,000명 정도 되는 이런 소부대 단위로 해가지고 군사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전면전 옛날처럼 뭐 수십만 명이 이렇게 갑자기 총을 쏘면서 돌진하는 그런 식의 전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규모 그룹을 이뤄서 드론과 어떤 그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드론 그리고 드론의 어떤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보병대가 가서 나머지 이제 인원들을 정리를 하는 이런 식의 군사작전이고 이런 현대전은 그 옛날에 있었던 재래식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병력이 소모되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소모되면은 새로운 인원으로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예비 병력이 있는데 북한군을 왜 굳이 참전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북한군 참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뭐 노고를 취하한다 하면서 그 러시아의 뭐 국방부 장관이 푸틴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이 끝난 후에 인정을 합니다. 쿠르스크에서 한창 전투가 벌어질 때는 서방에서 난리를 쳤죠. 북한군이 들어와서 뭐 몇 명이 뭘 죽었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러시아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쿠르스크를 완전히 탈환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 이후에는 북한군의 참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이제 심리전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저는 북한군은 어, 실제 전투에 참여했다라기보다는 훈련을 받고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이 전투 과정을 어느 정도 수행을 했지만은 실제로 최전선에 투입돼서 어떤 그런 어떤 군사작전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발표한 그 마지막에 어떤 크루스크 뭐 수자 지역인가? 거기 어디 탈환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이렇게 막 싸우면서 마지막 탈환한 곳에 이제 깃발을 꽂고 막 포옹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전 영상이죠.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어떤 선전용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영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북한군이 어떤 전투에 참여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영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군에서 이제 한 그 영상이라고 한 게 한 개 올라왔는데 실제 군사작전에 북한군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전한 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막 카메라 여러 곳에서 여러 각도에서 찍으면서 어떤 군사 홍보용으로 선전전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상이고 그 외에는 러시아군의 어떤 그 전투 영상과 같은 그런 비슷한 퀄리티의 실제 전투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군이 참전해서 실제 군사작전에 투입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현대전의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 어떤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이 참관하면서 이 현대전의 기술을 익히지 않았나. 그래서 북한군을 이 현대전에 적합한 이런 부대로서 훈련을 시키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쿠르스크가 완전히 탈환된 지금 이 시점에 북한군 참전을 인정을 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러시아도 심리전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은 양쪽이 다 이제 그 정보전을 하고 심리전을 하죠. 그 대중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상대를 그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 심리전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삥 싸져 있죠,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유라시아 거의 대부분의 영토,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4분의 3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의 국경은 동아시아에서부터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제 뻗쳐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이 지정학적으로 그 전쟁을 한 군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세계대전 같은 대규모 전쟁이 있게 됐을 시에는 굉장히 이 국경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전투를 치러야만 합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군대가 강력하다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힘으로 러시아군만의 힘으로 어떤 연합군의 그런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북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어,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왜냐면은 일본이 있고, 그리고 남한이 있고, 그리고 뭐 괌에 있는 기지,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기지,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커스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호주와 호주와 어커스가 호주, 뉴질랜드,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랑 같이 돼 있는 이제 오세아니아 이쪽 대륙에 있는 어떤 나토 같은 군사 조약 기구입니다. 쿼드라는 거는 이제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도는 사실 이제 쿼드에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쿼드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지만 어찌됐든 쿼드라는 것도 이제 군사 블록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서 쓰는 그런 동맹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어, 이 동아시아 지역을 커버를 해야 하는데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군을 이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토 기지들이 서유럽에 있는 나토 기지들이 지금 동유럽까지 나토에 동진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에 있었던 이제 동독에 있었던 이제 통일된 독일이죠. 독일에 있었던 그 나토 기지를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뭐
고르바초프 때인가 그때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겼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토의 동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의 턱밑까지 왔죠. 우크라이나에 어, 미국 대리 정권을 세워가지고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돈바스 폭격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 블록화 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면은 말로만 북러 상위 방위 조약 해도 이 서방 국가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서방 국가들은 용병의 형태도 있고 정규군의 형태도 있고 이런 그 군대들이 쿠르스크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 뭐 그리고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쿠르스크에 굉장히 그 훈련이 잘 된 정예 부대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물론,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식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펄스 플래그, 이런 테러 작전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군사 블록화 시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래서 북한과의 상호 방위 조약. 그것은 서로 군사적으로 이제 그 상대가 어떤 영토 침탈을 당하거나 군사적 위협이 있을 시에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돕는다. 이런 식의 이제 조약인데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 어떤 어 분쟁을 발생시키려고 하면은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여준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와가지고 그렇게 쿠르스크 러시아 땅인데 그거를 탈환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북한군이 참전해서 어떤 전투를 벌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가짜 뉴스를 할 때는 가만히 있었죠.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긍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긍정했을 시에 뭐 이것은 이들이 막 이 어떤 국제법적으로 러시아에게 태클을 걸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나토 국가들이 참전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 이 전쟁이 확대되고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러북 상호 방위 조약이 12월 달에 그 발효가 됐기 때문에 북한군이 와서 싸우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 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크루스크가 완전히 탈환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그 서구에서 퍼뜨렸던 이 거짓말을 이들이 역이용해가지고 지금 북한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노고를 치하하고 그리고 이 동맹과도 같은 이런 러북 관계를 이제 전 세계에 표명함으로 인해서 북한을 어떤 정상 국가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비정상 국가 내지는 뭐 불량 국가 내지는 주권이 없이 수탈당하던 식민지 같은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 좀 정상 국가로 올라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강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고 좀 더 입김이 센 나라로 이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여지껏 소외됐었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죠. 프랑스 이 약탈자인 프랑스 군들을 이제 추방하면서 아프리카도 해방이 되고 있고 이제 불량 국가로 이제 낙인이 찍혀서 미국과 서구의 제재를 받고 있던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도 정상 국가의 범주에 이제 차차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정상 국가의 범주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갑과 을이 바뀐다. 을이 갑이 되고 갑이 을이 되는 기존에 강했던 나라들이 약소국이 될 것입니다. 서구의 나라들, 미국, 뭐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싱가포르 이런 금융 자본으로 뻥튀기가 된 이런 나라들은 경제가 몰락할 것이고 이제 소외된 국가들의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그리고 뭐 불량 국가로 찍혔던 많은 나라들 뭐 쿠바라든지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이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러시아와 중국 이 두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죠. 이 미국과 거의 견줄 만한 그런 군사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력에서는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러시아와 중국이나 이 브릭스가 해야 될 일은 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다른 나라들이 좀 더 강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러시아 군사기지도 이제 설치한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헬 벨트에 있는 그 나라들은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토라든지 미군이나 아니면은 이 알카에다 정예 부대들이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면은 또다시 그 지금의 군부 정권이 전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병의 형태로 가든 정규군의 형태로 가든 이런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지켜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인프라를 깔아주고 있죠. 그런 나라들에게 어떤 항만이나 철도나 발전소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나 어떤 내지는 뭐 저항의 축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들의 역할이 경제적인 블록을 중국이 담당하고 이제 군사적인 블록은 러시아가 담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제 이 둘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이 극동 지역에서는 이제 북한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주비그니 브레진스키가 쓴 그 책에서 이 극동아시아, 이 동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나라가 통일이 됐을 시에 미국의 패권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북한이란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끊깁니다, 사실. 하지만은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거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은 이 시베리아 철도 물류 허브로서 이 동아시아의 끝자락에 이제 물류 허브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의 값싼 자원을 이제 어떤 가스관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래서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 계속해서 중국을 주적으로 하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 북한을 떼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미국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동아시아에서. 그런 점 때문에 이 남북한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자신들의 어떤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제 중국한테서 떼내려고 하죠. 푸틴과 대화를 잘 해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러시아와도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겠죠. 푸틴이라든지 김정은이. 왜냐, 뭐, 처음에는 평화 무드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북미 관계도 좋아지고, 아니면은 종전협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후의 일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을 포위해서 중국을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류망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중국이 망하게 하겠죠. 중국을 망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차례입니다.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해서 러시아까지 이제 완전히 분할시키게 됩니다. 이들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먼저 없애고 중국을 없애든지, 중국을 먼저 없애고 러시아를 없애든지, 이 순서가 바뀔 뿐, 이 러시아와 중국은 무조건 미국 입장에서는 없애야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 이거는 100년 전에 세계선 프로젝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국의 그 지정학이라는 그 개념을 그 창시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세 개의 섬, 시베리아부터 해서 이 지금의 중국에 이르는 이 땅을 가지지 못하면은 패권을 갖지 못한다. 결국은 이 세계 섬을 장악한 자들이 그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이 패권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미국의 패권은 그 아메리카 반도에서 이 유라시아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유라시아를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중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했던 이 포위망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패배 위기에 몰려 있지만 미국의 패권 제국주의자들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압박을 갈 것이고 전쟁 위험도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푸틴은 지금 중앙아시아 CIS라고 하죠. 그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란 그리고 이 북한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쇼이구 무슨 그 안보 그 보좌관인가 그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그 다른 그 직책으로 받은 그 쇼이구가 이제 어떤 전쟁 위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라들을 막 방문합니다. 처음에 북한을 들렸다가 북한에 가서 무슨 대사를 만났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란으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한 경로를 보시면은 이 지정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베트남, 이란. 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이 포위망 중에 중요한 이런 어떻게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가고, 제가 알기로는 이란과 상호 방위 조약을 했고, 베트남과도 어떤 상호 방위 조약 비슷한 것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그 이스라엘과 이란전이 막 촉발되기 전인 중동에서 막 전쟁이 커지려고 할 때, 그런 러시아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이 미군과 나토의 이 포위망을 어떻게 보면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자, 그래서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체결이 됐고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쇼라고 봅니다. 이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은 참전하지 않았고 훈련을 했다라고 봅니다. 훈련 영상 같은 건 올라왔죠. 훈련을 하고 이 전쟁 자체를 참관하고 드론을 조종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드론이나 이 포를 쐈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상군이 직접 특수작전에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도 안 되는 부대가 이 굉장히 대대 단위로 쪼개가지고 어떤 군사작전을 실행하는데 그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후방에서 포사격으로 지원한다라든지 드론 같은 것을 직접 조종하면서 러시아군을 지원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현대전을 배우기 위한 이런 참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작년 10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언론과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북한군의 참전 소식이 계속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누구를 잡았다, 뭐 누구를 생포했네, 누구를 죽였네, 북한군 뭐 가짜 사진 막 올라오면서 했는데, 그때는 그들의 목적이 있었죠. 예. 근데, 작년 11월 달인가에 그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와서야 러시아는 북한군의 참전을 인정을 했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갖다가 깊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러우 뭐 전쟁은 아니지만 군사작전이 이렇게 딱 벌어졌을 때, 우리 코펜조가 그걸 굉장히 반기면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러시아 깃발을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왜 러시아 깃발을 들었냐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서구, 서구의 어떤 패권을 몰락시키는 그런 전쟁이 지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의 지정학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그런 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구의 몰락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 타임즈라는 곳에서 소개된
좀 그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싸웠다는 거죠. 그게 뭐가 달라지는 거죠? 하고 러시아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지정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구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좀 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게 되고 쿠르스크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러시아의 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공격해 러시아의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공격해 들어간 겁니다. 이거고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이 있고 이 우크라이나 너머에서는 서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봐야 됩니다. 한번 계속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게 5월 3일 날 러시아 타임즈에서 올라왔고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란 분이 이 기사를 만들었는데 쿠르스크에 평양군을 제한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많은 잠재적 함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동안 벨라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조선 인민군 병사들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을 냈는데 처음 언급한 게 4월 26일 날. 예. 그러면서 게라시모프는 러시아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월 27일 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성명을 발표하여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의 승리적 완수는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사이에 강력한 군사동맹을 보여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며 두 나라 인민 사이의 동맹관계와 형제관계의 최고 전략과 수준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렇게 4월 26일과 4월 27일 양국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에 대한 배경이 뭐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민주공화국 군부대를 배치한 결정한 것은 러시아 조선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관계 조약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예. 그냥 나토처럼, 나토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대주고 돈 대주고 막 용병 대주고 하는데 여기는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관계 조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파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 데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전장에서 맺어진 양국 간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이러는데, 어, 뭐 이러고. 근데, 보면 한국과 미국 같은 거나 서구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 지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건. 아니, 남의 나라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아주 웃긴 거죠. 서구 사람들의 진짜 어떤 이 심리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똥오줌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 예, 보면, 이제 그 어떤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봅시다.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그 서명한 게 2024년 6월 19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조약 제4조는 당사국 중 일방이 하나 이상의 국가에 의한 무력 공격으로
전쟁 상태에 빠질 경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여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엔 안에는 제4조에 이런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적인 방어 태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침략받았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 하고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2024년 8월 6일 날 이른 아침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하면서 러시아의 전역이 바뀌었고 평양의 지원을 호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예. 러시아 연방의 핵심 영토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군사작전을 할 때는 그 안에는 북한군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협정에서는. 그렇지만 러시아가 영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는 북한군이 자동으로 참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2024년 11월 1일 그러니까 뭐예요? 러시아와 대한민국에서 북한군이 뭐 참전했다고 막 떠든 게 작년 2024년 10월부터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11월 1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협상하는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장관 최선희는 평양이 모스크바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때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조약이 비준되었고 이 무렵은 김정은은 새로운 전시 상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의 발효 조건을 충족한다고 11월 달에 판단을 한 겁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와 우크라이나에서 10월 달에 벌써 갔다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이것을 판단하고 시작한 거는 11월 달부터 뭔가 일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훈련장에 북한군 전투원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 우크라이나 진영에서는 10월 초부터 북한 문제가 북한군이 왔다 어쩐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2025년 4월 24일 북한의 주요 기관지 노동신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6주년을 맞아 기사를 실었는데 어떤 기사가 실렸냐 그러면 이 기사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 그냥 단순하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아니라 이 사건을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이 침공을 한국이나 미국의 침공을 당한다면 러시아가 참전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러시아가 참전 또 다른 서방의 공격을 받게 되면 북이 참전을 하는데 북은 지금과 같은 단순한 게 아니라 나중엔 전쟁이 커지면은 더 많은 무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참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이거는 핵협정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핵협정이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내용이 그래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견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 측이 군사작전 수행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뭐냐면 러시아는 전시의 사회 부담을 최소화하고 참여 의지가 없는 참가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 지도부는 군사 작전과 민관 생활을 분리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우저는 전쟁이 아니죠. 군사 작전이죠. 근데 거기에 대량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군대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원령을 피하고 소모전을 벌이는 동시에 자국 병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8조에서 비록되는데 당사국들의 전쟁을 예방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공동 안보죠. 공동 안보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의해서 공동 안보를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선인민군의 단점 중 하나는 현대전의 특수한 요구에 대한 훈련과 준비 부족인데 이는 러시아 군사작전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그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전은 드론전이 많이 정보와 드론전인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군이 약간 미숙했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파병을 통해 가지고 현대전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북한군들이 배워와서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련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실제 전투 경험의 부족은 뭐 남북한 모두 전투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북한군도 현대전에 대한 전투 경험이 쌓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양국 군사 협력은 북한군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쿠르스크 지역 배치는 일종의 최종 인턴십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죠. 북한군에게 현대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훈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이 여러 전선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러시아의 기존 국경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적 뭐 동반자 관계는 뭐냐 그러면 방어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첫째, 북한군의 전투 작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명시되었고, 둘째, 이러한 제안은 우크라이나 선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잔혹행위를 묘사하거나 북한군을 납치하거나 망명시켜 선전 캠페인에 이용하는 노력을 묘사하는 잠재력을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혹여라도 한 명이라도 북한군의 포로가 잡히면 우크라이나나 서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선전하려고 하겠죠. 선전전으로.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작전 범위를 제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파견대의 규모가 작고 임무 범위도 제한적. 이어서 협력 구조가 달랐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북한군이 많은 활약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북한군은 러시아 군의 작전, 그 현대전 작전에 대한 이해를 배워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 정도지. 많은 부분에서 뭔가 그 크게 뭔가 활약을 했다는 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대체로 해결되었을까요? 먼저 북한군을 러시아군에 통합하는 데 따른 기술적 어려움부터 살펴본다 하는데 기술적으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북한군 규모가 병력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독자적인 작전 구역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북한군이 내부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될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어, 그 러시아와 북한군이 서로 협력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의 선전이 북한군을 총알바지로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퍼뜨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예. 그 다음에 북한군에게 어떤 식으로 했냐고 하면 북한군에게 자체 구역을 주고 너들의 작전 구역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는 러시아군과 협력한 게 아니라 북한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일단 훈련이 됐겠죠. 그래서 거기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 북한군이 그 안에서 독립적인 작전. 예.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같이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같이 한 게 아니라 북한군이 러시아식 교육을 북한군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고 러시아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그들이 자체적인 작전을 수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인데 러시아 사회가 북한의 지원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는 얘기죠.
러시아 사회에서. 뭐 근데 그건 큰 문제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러나 북한군이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의 그러니까 러시아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북한군이 대중의 눈에 거의 띄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군의 활단된 제한된 역할, 북한군은 와가지고 자신의 역할이 큰 게 아니라 제한된 역할만 했습니다. 제한된 역할은 갈등의 국제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서방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석할 만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죠. 왜냐? 방어 개념으로 들어가서 쿠르스크 지역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서방의 악마화와 러시아 혐오는 너무나 극심하여 조선 인민군의 개입이 러시아의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얘기하는데 서구에서는 아무 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뭐 북한군이 개입해서 포로가 잡혔네 하면서 뭐 이정재 얼굴도 나오고 성룡 얼굴도 나오고 막 이상한 쇼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군 와가지고 작전했어 하는데 오히려 서구에서는 조용해요. 예, 이런 일들. 그래서 이 상황이 동아시아에 새로운 긴장 고조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겁니다.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은 무엇인가라고 다음에 과연 러시아와 북한은 어떤 협력을 할까?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북한군이 5월 전승절,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KPA, 북한군입니다. 저명한 구성원들이 러시아 군사 영예를 받을 것이고 소련 군인이나 중국 인민의용군에 바쳐진 것과 비슷한 기념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질 것이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중적 신화의 증가를 더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은 낮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떤 북한군의 인원이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번에 훈련을 받고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번에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북한군 약 20만 명이 쿠르스크 전선에 들어와서 러시아군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돌려막기를 하잖아요. 원래 전선에 있던 사람들을 후방으로 빼고 다시 다른 군대들 보내고 해서 서로 피로감을 얻게 만드는데 거기에 북한군이 대량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반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스크바 평양 동맹의 강화는 냉전의 역학관계와 유사하게 무력 충돌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동반자 뭐 협력 그 어떤 관계 자체가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 북을 치면 러시아가 개입이 되고 러시아를 치면 북이 개입이 되는 이런 유라시아를 방어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그럴까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또 하나의 다른 그 좀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저는 이걸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뭐냐? 러시아와 이란은 올해 2025년 1월 17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만의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러시아는 올해 1월 17일 날 러시아와 이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 조약은 경제협력 강화, 미국의 제재 완화, 군사 및 정치적 동맹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데 세부 사항으로 보면 조약 체결은 2025년 1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키안 이란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이 조약에 서명했고 주요 내용은 경제협력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군사협력은 군사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 및 안보 기관 간 협력을 강화, 정치적 협력은 양국의 서로의 영토 보전 및 안정을 지지하며 상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시 침략자에 대한 지원을 금지. 의미는 이 조약은 양국 간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러시아, 이란이 서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이 됐는데 저는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러시아가의 북한군이 뭐예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그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지역이 어디가 높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파키스탄과 지금 인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란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밀접해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중동 내에서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본보기가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러시아는 이란에 파병을 하고 무기를 공급을 해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 우크라이나 쪽엔 공백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걸 북한이 메꿀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떤 병력 이동이 서로를 위해서 생길 수 있는 기틀이 이번에 마련이 됐고 증명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쿠르스크를 방어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란인과의 전쟁에 러시아가 자동 참전, 방어의 개념으로 자동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런 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도 서약을 어기지 않았다. 우리 동맹국들이 쿠르스크 해방을 도운 방법에서 북한군이 어떻게 쿠르스크에서 맹활약을 펼쳤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러시아 타임즈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도 되고 할 기사지만 어디에서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잘 싸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러시아와 이란과의 전략적 동반 관계가 앞으로 중동 사태에서 미칠 영향, 이것을 북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세계에 지금 지정학이 변하고 있고 방어 체제 시스템이 옛날에 뭐 나토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구만 이 방어 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정말 자기네들끼리 이 서구에 맞서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을 군사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이것이 진짜적으로 동작하고 있구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구들은 어떻게 보면 서구는 이걸 딱 보더니 얘기를 안 해요, 별로.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왈가왈부했는데 얘기를 안 한 건 자기네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야, 이제 과연 서구와 미국이 어떤 분쟁을 일으켰을 때 과연 그들이 이제 뭐예요? 승리가 아니라 어떤 이 똘똘 뭉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것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겁을 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정학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이제
일어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뭔가 근데 지정학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정보부인 CIA나 그 미국의 뭐 펜타곤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국무부 같은 데서 이제 파키스탄의 어떤 정보국과 이제 계속해서 그 협약을 해가지고 이란에 대한 어떤 테러리즘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분쟁을 이제 계속 야기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중국에다가는 이제 뭐 위구르나 이런 신장 이런 곳의 소수 민족들을 또 이제 계속해서 그 어떤 중국을 이제 분열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대만도 이제 그런 용도로 쓰지만 계속해서 어떤 분쟁이 있어야만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계속 어떤 군사적인 압박을 하면서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완전히 그 승패가 이제 뒤집힌 이런 지금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는 분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패배한 상태가 아닌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분쟁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러우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패퇴했죠, 미국이. 뭐 더 이상 도와주다가는 미국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근데 어찌됐든.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왜냐면은 이 패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걸 두 눈 뜨고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이성을 마비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총을 그 칼자루를 진 러시아가 칼자루를 졌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과의 뭐 어떤 포괄적 이 어떤 이런 동반자 관계 북한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그 아프리카의 군사기지 같은 것도 이제 건설하고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주둔한다라는 이야기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패권의 몰락과 이 저항의 축이 그 활약할 그럴 군사적으로 굉장히 활약하면서 이 세계의 지정학적인 판도가 굉장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